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미국 하원에서 세제 개편안이 통과된 가운데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전장보다 0.15% 하락한 24,754.75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0.32% 내린 2,681.47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도 0.44% 낮은 6,963.85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의 주택 착공 실적이 전달 급증한 이후 줄지 않고 남부와 서부 지역 덕분에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미 상무부는 11월 주택 착공 실적이 전월 대비 3.3% 급증한 129만 7천 채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1년 내 최대치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전문가들의 전망치는 3.1% 감소한 125만 채였습니다. 미국의 올해 3분기 경상수지 적자도 본원소득과 서비스 부문 흑자 증가로 시장의 예상보다 낮게 나타났습니다. 미 상무부는 3분기 경상수지 적자가 1,005억 7천만 달러로 전 분기보다 낮아졌다고 발표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시장의 예상치는 1,160억 달러였습니다. 국제유가는 소폭 상승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내년 1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는 전날보다 배럴당 0.52% 상승한 57달러 46센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난주 발생한 북해 송유관 사태가 국제유가에 지속적인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영국 북해를 지나는 송유관인 포티스 파이프라인 시스템은 긴급 복구를 이유로 폐쇄된 상태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은정입니다. 최근 사상 최고치 경신 행진을 이어가던 미국 뉴욕 증시가 오늘은 쉬어가는 움직임을 나타냈습니다. 세제 개편안이 하원에서 통과가 됐고 이제 상원 표결을 앞둔 가운데 일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애플 등 일부 기술주가 하락한 것도 지수 하락에 영향을 미쳤고요. 다우존스 지수 같은 경우는 0.15% 하락이었습니다. 자, 어제 국내 증시 마감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개인 투자자들의 매도세 속에서 어제 2,470대로 밀려났고 사상 최대 거래량을 기록했던 코스닥 지수도 이틀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코스피는 2,478로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 지수는 766포인트가 어제 종가였는데요. 자, 오늘도 출중 일부 시간에는 시장에 영향을 미칠 국내외 이슈 분석을 도와드릴 겁니다. 12월 20일 수요일이고요. 출중 일부 시간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 점검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신승용의 시그널 라우 시간이고요. 브레인 코리아 인베스트의 신승용 대표 화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자, 올해 마지막 이벤트로 남아있는 미국의 세제 개편안이 새벽에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이제 상원의 투표 결과만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미국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오늘은 쉬어가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세제 개편안 기대감이 다했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 관련 내용과 함께 앞으로 증시 흐름 어떨지 함께 봐주십시오. 일단 일단 우리 증시가 지금 현재 미국 시장에 나타나고 있는 가장 큰 어떤 그 이슈라고 할 수 있는 미국 세제 개편안 부분. 일단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이제 상원 표결만 남겨놓고 있는 그런 상황. 상원 표결은 아마도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전
미국 시간으로는 그러니까 19일 저녁이 되겠죠. 아니면 내가 늦어도 내일까지는 그 표결이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 내 영향을 줬던 가장 큰 요소 두 가지를 꼽으라 하면, 그리고 미국 시장에 영향을 줬던 가장 큰 요소 두 가지를 꼽으라고 하면, 일단 그 세제 개편안이 그 첫 번째 이슈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기술주에 대한 실적 정점 논란이 이제는 어떤 상황이 극대화를 치닫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로 정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세제 개편안 먼저 말씀을 드려보죠. 하원은 통과를 했는데 문제는 이제 그 상원이다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가 이제는 어떤 시장 내 기대감이 상당 부분 반영이 되었다. 따라서 이제 표결이 되자마자 어찌 보면 시장 다소간에 이제 차익 매물이 출현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불거져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 생각을 해보시면 되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또 한 가지 상원과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공화당의 지금 표수가 총 상원 100석 중에 52석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중에 상원의원 한 사람이죠. 존 맥케인 의원. 이 사람이 사실상 이분이 조금 좀 신병 치료로 인해서 투표에 참가하기가 상당 부분 어렵지 않겠느냐. 따라서 지금 이제 51명. 만에 하나 여기서 한 명의 표 이탈, 두 명의 표 이탈만 나타난다 하더라도 표결 성공 여부가 상당 부분 불투명해지는 그런 상황까지 나오고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 우리 시청자 이미 알고 계시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이슈가 있었다라면 기술주들에 대한 실적 정점 논란이 되겠죠. 결국은 애플의 아이폰 X가 어찌 보면 아이폰 시리즈에 있어서 극점을 통과하는 어찌 보면 마지막 호황을 맞는 그럴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의혹이 제기가 되면서 애플 컴퓨터를 중심으로 한 기술주들의 하락이 어제 미국 주요 3대 종합지수 3대 지수의 하락을 극단적으로 야기시켰던 가장 큰 배경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적 정점 논란은 4분기 실적 시즌의 임박과 함께 그동안 3분기에도 그랬었고요. 2분기에도 그랬었고 계속 되어왔던 어떤 시장 내에 회자되는 그런 이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이를 조심스럽게 넘겨내느냐 아니면 넘겨내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소위 말하는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를 비롯한 IT 그리고 심지어는 아마도 바이오주들에게까지도 조금은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요소일 수 있다라는 부분 꼭 좀 염두에 두실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세제 개편안을 조금 더 자세히 좀 알아보죠. 2018년부터 내년부터가 되겠습니다. 법인세 지금 현행 35%에서 21%로 인하를 하는 그런 내용 담고 있고요. 총 10년간 1.5조 달러의 감세안을 품고 있다라는 부분. 그만큼 시장 내 기대도 컸었고, 그리고 이에 대한 통과 여부가 결국은 미국 기업들의 실적 개선과 함께 전반적인 경기 개선이 계속해서 나타날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를 결정지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정부 주도의 어떤 정부 정책형 시장 내 가장 큰 이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제 시장 내 과연 이 부분이 어느 정도나 반영이 되었느냐, 그리고 반영이 될 만한 부분이 어느 정도나 남았느냐, 소위 말하는 주가 상승 모멘텀으로서 추가적으로 재료성을 발휘를 하겠느냐 못하겠느냐의 여부가 될 것 같은데, 지금 시장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도 실질적으로 시장 내 계속되는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 먼저 좀 드려보겠습니다. 법인세를 인하를 하게 되면 당장 순이익이 증가를 하게 되겠죠. 순이익이 증가를 하게 되면 당연히 PER이 상승을 하게 되면서 PER 상승 효과와 순이익의 상승 효과가 같이 배가가 되면서 결국 주가의 상승을 상당 부분 이끌어낼 수 있다라는 부분. 비단 나스닥 지수 기준으로 한 7,000포인트를 해서 마무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7,000포인트가 8,000포인트, 9,000포인트 이상까지 갈 수 있는 그럴 만한 충분한 재료를 앞으로 10년간 계속해서 가지고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성장 동력의 촉매제가 분명히 될 수 있다라는 말씀 분명히 드리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 근데 이제 이 세제 개편안도 세제 개편안이지만 우리가 점차
실적 시즌이 지금 임박하고 있다라는 부분. 이 부분을 분명하게 마음속에 담아두시면서 그 실적 시즌에 있어서 계속되는 실적 시즌 과도기에 나타났었다. 소위 말하는 고성장주, 고퍼주들에 대한 실적 확인, 과정, 그리고 실적 이를 토대로 한 실적 정점 논란. 과연 이 부분이 수그러들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결국은 이 모든 것이 경제 전반과 관련된, 그리고 수요와 관련된, 그리고 소비와 관련된 총체적인 어떤 그런 그림 속에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하지만 여전히 시장 내에 부정적인 재료보다는 긍정적인 재료가 상당 부분 많이 남아있다라는 부분 꼭 좀 인식을 해두시면서요. 그 긍정적인 재료들이 과연 어떤 쪽에서 나올 수 있겠느냐. 세제 개편안이 순조롭게 마무리가 된다라면 그 이후에는 이제 4분기 실적 시즌이 도래를 하게 될 것이고 4분기 실적 시즌이 도래를 하게 된다라면 설사 4분기 실적이 조금은 좀 실망스럽거나 시장 기대 눈높이에 시장 기대치 눈높이에 조금 좀 미달한다 하더라도 시장은 이내 아마도 세제 개편안의 효과에 대해서 긍정적인 전망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 함께 인식을 해두시면서요. 그리고 앞으로 2월달, 1월달, 2월달, 3월달 계속되는 글로벌 가전 박람회도 있고요.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도 있고요. 디트로이트 모터쇼도 있고 다양한 글로벌 이벤트들이 대기하고 있다라는 부분 생각을 해보시면 세제 개편안에 대한 일시적인 지난밤에 나타났었던 미국에서의 실망감이 아니라 미국에서 어떤 그 차익 실현 매물 그리고 아이폰 X와 관련된 소위 말하는 IT 실적 정점 논란의 새로운 어떤 그 재부각 이런 부분들을 아마도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그리고 4분기 실적 시즌이 도래하면 도래할수록 일시적인 혼란 상황은 나타날 수 있겠지만 분명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 큰 그림 속에서 우리 시장의 긴 호흡 속에서 지금 현재 시장 바라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국내 시장에서 연일 팔자세를 보이고 있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산타 랠리는커녕 지지부진한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차익 실현 매물을 내놓고 있는데요. 어제는 600억 정도 순매수를 보이기는 했지만 전반적인 기조 자체가 일단은 팔자세인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은 언제까지 팔지 향후 외국인 수급 전망 함께 부탁드리죠. 예, 지금 현재 그 외국인들의 움직임을 좀 살펴보게 되면 신흥국 증시와 선진국 증시에서 조금은 좀 엇갈리는 소위 말하는 비동조화, 디커플링 현상이 지금 현재 수급 상황에서 좀 나타나고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이 세제 개편안에 의한 영향일까? 아니면 바로 직전에 우리 시장 내 그리고 글로벌 시장 내 가장 큰 이슈로 대두가 되었던 FOMC의 12월 금리 인상 이슈와 연결이 되었을까 고민을 좀 해보면요. 일단 후자 쪽에 좀 가깝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FOMC에서의 금리 인상, 추가적인 금리 인상 그리고 내년도 최소한 3번 정도 금리 인상이 예고되어 있는 그런 상황들 이런 상황들 속에서 일단 외국인들 조금 좀 숨고르기 양상으로 좀 진입을 했다라는 그런 표현이 맞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이런 수요들은 연말 북클로징 수요와 맞물려서 같이 일어났었다라는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물론 어제는 외국인 한 630억 원 정도의 순매수, 기관도 2천억 원이 넘는 순매수, 그만큼 내년에 대한 준비, 내년에 대한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외국인들의 매도 양상은 FOMC 금리 인상 발표 이후 점차 진정이 되어가는 그런 모습을 띠고 있다라는 부분을 근거해 봤을 때 일단 외국인들 다시금 이제 연말을 전후로 해서 우리 시장으로 회귀할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지난 한 달 정도를 돌아보게 되면 외국인 어쨌든 한 2.3조 원 정도의 순매도 특히나 IT 업종을 중심으로 한 순매도 나타났고요. 12월 한 달, 지금 현재까지만 놓고 보더라도 한 1.4조 원가량의 순매도를 보였었는데 이 중에서 대다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비롯한 IT 업종에 중심이 되었다, 집중이 되었다라는 부분 생각을 해보면 그만큼 많이 상승을 했었던 종목군들을 중심으로
시장 내 잘 실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평가를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연말 부클로징. 여기엔 두 가지 함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외국인과 기관들이 일단 수익률을 확정시킨다라는 의미. 그러면 그만큼 그들이 많이 갖고 있는, 지금 보유하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로 부클로징에 대한 튜닝 과정이 일어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개인들의 입장에서는 어떤가? 코스닥 시장에서 개인들의 매도 양상이 조금 좀 거세지고 있죠. 이 부분은 대주주 양도세 관련된 그 강화, 그 부분이 연말에 어쨌든 그 주주명부 폐쇄와 더불어서 배당 확정과 더불어서 연말에 그 부분을 중심으로 이제 그 5%, 3% 만들어진다라는 부분, 양도세 요건 강화라는 그런 부분과 맞물려 있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이런 수요들은 일시적인 연말이다. 그리고 연초가 되면 다시금 이제 그 수요가 그 매수세가 다시 유입이 돼.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한 가지 더 추가해서 말씀을 드려보면요. 이 부클로징과 관련해서, 그리고 연초 대비해서, 그러면 부클로징과 관련해서는 그럼 어떤 우리가 스탠스를 좀 취해줘야 되겠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연초 대비해서 연말, 지금 현재 외국인 그리고 기관들, 그들의 그 비중이 좀 많이 늘어난 종목군들이 어떤 종목군들일까?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 이들의 주가 상승 가능성은 상당 부분 계속해서 잠재적으로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이 부분들은 오히려 많은 부분에서 앞으로 수급 개선의 여지가 충분히 있고, 그 다음에 주가 관리가 충분히 잘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라는 부분, 그리고 이 부분은 4분기 실적 시즌 임박과 절대 무관하지 않다라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 부분, 그 종목별로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요. 연초 대비해서 외국인 지분율이 상당 부분 증가한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갑자기 외국인들이 팔아버리겠느냐? 그것이 아니라 서서히 오히려 더 비중을 확대해 나가는, 그리고 비중이 이미 꽉 차 있다라면 이 부분에 대한 주가 관리, 역시 윈도우 드레싱 효과 우리가 분명히 누려볼 수 있다라는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일 대표적인 것이 삼성 엔지니어링이 되겠습니다. 7.5% 연초 외국인 그 지분율이었습니다. 지금 이제 20%에 육박하는 지분율로 확대되어 있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LG전자 역시 22%대에서 34%대로 올라와 있다라는 거죠. OCI도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금호석유, 화학 거의 19%가 지금 이제 30%에 가까운. 그리고 호텔신라 역시 14%대에서 24%로 무려 10% 정도 외국인 지분율이 상승되어 증가되어 있다라는 부분. 그만큼 외국인들의 관심이 많이 늘어나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금액별로 좀 살펴보면요. KB금융과 LG전자 그리고 LG화학의 순매수 금액이 상당 부분 늘었다. 그들의 보유 금액 자체가 상당 부분 늘었다라는 부분. 그러면 여기서 윈도우 드레싱과 연말 부클로징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리고 내년으로 자연스럽게 이관이 되는 지금 현재 2017년도의 마감 장세, 이 마감 장세는 분명히 내년도 2018년도 연초 장세로 이어진다라는 연속성상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봤을 때 분명히 외국인들의 지분이 확대된 그런 종목군들은 우리가 관심을 계속해서 가질 필요가 있어 보인다라는 말씀 아울러서 좀 강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외국인 투자자들이 연일 팔자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분율이 늘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도 팁을 좀 주셨습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올해 오늘을 포함해서 국내 주식시장 6거래일 정도를 남겨두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투자 조언 부탁드릴게요. 예, 이렇게 생각을 하죠. 지금 이제는 뭐 한 일주일 정도 남은 시장이죠. 이제 부클로징에 대해서 분명히 생각을 해놓고, 부클로징 시장 내 이렇다 할 모멘텀, 그리고 분명히 시장은 소강 양상으로 이미 돌입을 했다. 소강 양상이 진행되는 속에서 4분기 실적 시즌을 자연스럽게 준비하고 있는 그런 과정으로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연말 부클로징에서의 수급 변화를 분명히 염두하셔야 되겠는데요. 기관과 외국인은 윈도우 드레싱 관점에서 시장 접근을 하게 될 것이고, 개인들은
대주주의 요건 강화와 관련된 소위 말하는 양도세 부과 기준의 강화와 맞물려서 시장 대응 양상이 나타날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4분기 실적 시즌에 대한 기대감은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확대가 되고 있죠.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IT 실적 정점 논란이 계속해서 시장 내에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동성을 줄여가는 변동성 완화의 주요 재료로 작용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전반적인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을 살펴본다라면 대형주들보다는 여전히 중소형주들에 대한 관심이 유효하다. 중소형주 중심의 어떤 우호적인 시장 전개 상황이 예상이 된다라는 부분. 이런 정책 효과를 분명히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과연 앞으로의 로드맵에 어떤 그림을 제시했는지 다시 한번 곰곰이 좀 곱씹어 보시고요. 평창 동계올림픽이 어떻게 ICT의 소위 말하는 화랑장이 될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라는 부분. 그리고 CS 2018, MWC 2018 글로벌 이벤트들이 계속해서 대기하고 있다라는 부분.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5G 통신 장비, 자율주행, 그리고 VR, AR, 사물 인터넷, 그리고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가상화폐와 관련해서 특히나 블록체인과 관련된 관심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 지금 이제 가상화폐와 관련된 해킹 여러 사건들이 나타나고는 있습니다만은 블록체인을 중심으로 한 가상화폐 그 자체는 사이버 공격이 상당히 제한적이다라는 부분, 상당히 어렵다라는 부분으로 시장은 인식을 하게 되면서 오히려 그 블록체인에 대한 완성도에 대해서 상당 부분 지금 현재 신뢰도가 커져 나가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이해를 보시면서요. 가상화폐 관련주들에 대한 변동성 부분은 오히려 가상화폐 관련주에 대한 관심으로 끌어내지 마시고요. 오히려 그 내부 깊숙이 존재해 있는 블록체인과 관련된 그런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이 오히려 상당 부분 바람직할 것이다라는 부분까지 아울러서 인식을 좀 해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경제 이슈 분석하고 구체적으로 투자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의 신승용 대표 연결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라이브 이슈타임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국내 시장 쟁점을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해 볼 거고요. 오늘 수요일이죠. 한국투자증권의 김권진 차장 화상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첫 번째 이슈부터 좀 보겠습니다. 월 초에 있었던 삼성중공업의 적자 커밍아웃으로 조선업계 쇼크가 우려됐었고 주가에도 반영이 됐었습니다. 자, 올해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2018년도 조선업계는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지부터 들어볼게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결론부터 얘기해 드리자면 2018년도 아마도 그 실적은 별로 안 좋게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뭐냐면 2016년도 수주가 많이 절벽에 있었었기 때문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립니다. 이게 가장 큰 이슈고요. 실제적으로 건설업계나 조선업계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분양을 하거나 어떻게 보면 수주를 받는 후에 2년 정도 있다가 어떻게 보면 실적이 반영이 된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최악의 상황은 지났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런 실적으로는 실제로 안 좋게 나올 거다. 그렇지만 주가는 아마도 내년이 바닥이 나오고 우상향해주는 모습이 나올 거다. 가파른 상승까지는 아니더라도 실제적으로 바닥권은 분명히 나올 거다. 내년에 잡힌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최악의 상황이 지났다는 게 여러 가지 곳에서 지금 현재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수주 잔고나 그리고 신조선가도 지금 지수가 계속해서 상승이 되고 있고 발주나 수주량 역시 지난해 대비해서는 좋아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립니다. 물론 최근에 삼성중공업이 올해 실적과 내년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예상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조금 많이 쇼크를 많이 됐던 게 사실이지만 그래도 내년이면 바닥이 온다라는 것으로 생각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좀 폐선되는 물량이 조금씩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결국은 새롭게 계속해서 선박을 수주를 해야 된다라는 이런 게 많이 룸이 남아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또 유엔 산하의 국제 해사 기구는 뭐 선박 배출 가스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황산 화물을 기존에는 3.5%에서 이제는 0.5%까지 줄여야 됩니다. 이것은 결국은 선박의 타랑 설비를 장착하거나 아니면 노후화된 선박의 경우는 신규 선박을 발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씩 높아지는 것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 뭐 조선 3사 같은 경우는 친환경 선박 건조에 어떻게 보면 기술을 많이 보유하고 있어서 조금 더 유리한 상황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실제로 어떻게 보면 또 신조선가 지수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실제로 가격이 많이 상승되고 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올해 3월에 바닥을 찍고 지금 현재 11월을 와보면 122포인트까지 상승하면서 업황은 확실히 바닥은 나왔다라는 것을 확인해 줄 수 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발주입니다. 발주 같은 경우는 글로벌 발주가 작년에 정말로 절벽이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올해 들어서는 전 세계 발주량이 725척으로 해서 전년 동기 비해서 어떻게 보면 67% 이상이 상승이 되면서 경기가 조금씩 좋아지고 있구나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또 올해보다 내년은 그보다 더 많은 발주 전망치가 어떻게 보면 32.9% 이상이 증가되는 이런 숫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은 결국은 중공업 주식들이 내년에 바닥을 잡고 위로 올라와 준다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이러한 모습을 보면 우리 주식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내년에 어떻게 보면 더 이상 빠질 필요는 없다. 이제는 이미 악재는 이미 다 나와버렸다. 그리고 되면 이제부터는 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에 어떻게 보면 포착의 시점이 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급격하게 빠져있는 뭐 삼성중공업이나 이런 주식들은 분명히 여러분들의 관심 종목 안에 넣어놓고 여러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되는 이런 시점이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예, 2018년도 조선 업황이 어떨지 질문을 드려봤는데요. 실적은 기대해 볼 수 없다 하지만 조선 업황 최악의 상황은 지났고 주가는 바닥을 잡을 것이다 라고 조언을 하셨습니다. 매매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슈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2012년 웅진그룹이 기업 회생 관리 절차를 실청하면서 알짜 계열사인 코웨이를 매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5년이 지난 시점이고요. 다시 코웨이 인수를 추진 중에 있다라고 하는데 어제 코웨이도 그렇고 또 웅진의 주가도 그렇고 장중 변동성이 심했었거든요. 웅진그룹이 재인수에 성공할 수 있을지 또 주가 흐름 향방까지 짚어주시죠. 자, 우선은 뭐 재인수는 아직은 구체적인 협상은 아직 들어가지 않는 걸로 지금 파악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웅진 쪽에서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수기 사업으로 신사업으로 우리가 한번 그냥 진출을 해볼까, 아니면 코웨이를 인수를 해볼까, 이런 식의 저울질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현재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두 종목 다 어제 종목이 그렇게 변동성이 컸던 이유는 다 하나입니다. 실제적으로 최근에 사모펀드 MBK 파트너스가 가져간 후로 코웨이를 가져간 후로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됐었냐면 정말 수익의 입장 즉 영업이익률이 11% 정도에서 인수를 했었는데 지금 현재 보면 영업이익률이 19% 이상까지 올라갔습니다. 이 말은 계속해서 압박을 했다는 얘기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 이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낼 만큼 쪼고 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립니다. 정수기 사업에 대한 이런 게. 근데 추가적으로 정수기 사업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는 사실은 좀 물음표가 좀 많이 달려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뭐 지금 현재 웅진 쪽에서도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이렇게 신사업으로 들어오려는 경쟁자들이 계속해서 많아지면서 이 주식에 대한 이런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되는 것 같고요. 실제적으로 좀 많이 이야기는 나왔지만 지금 현재 흐름에서 가지고는 그렇게 크게 이렇게 이득을 볼 만한 게 양시장 다 별로 없어 보인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웅진그룹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웨이를 인수를 하면 뭐 웅진코웨이라는 이런 브랜드가 다시 원래부터 유명했기 때문에 어찌됐든 뭐 긍정적 시너지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게 돈으로 벌기 위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되는 이런 가치가 아닌가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웅진 쪽에서도 실제적으로 코웨이를 인수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2조 이상은 들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매각가는 1조 2천억 정도였는데 2조를 넘게 주고 다시 사와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실제적으로 웅진 쪽에서도 2조 원을 마련할 아직 구체적인 안 같은 게 아직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은 좀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 그리고 막상
이것을 인수한다고 그래도 이게 과연 얼마나 큰 시너지가 날까라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뭐 이것을 뭐 좀 관심을 보시는 분들은 조금 중립적인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주시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슈 볼 텐데요. 자, 이달 한국은행이 6년 5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인상시켰죠. 2018년에도 우리나라뿐 아니라 주요국에서 완만하게 금리 인상이 지속될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시중은행의 대출금리와 예금금리도 들썩이고 있는데 앞으로 또 자산관리 차원에서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조언 한 말씀 여쭤보죠. 네,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금리가 인상기로 들어갔다라는 거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실제적으로 우리나라도 기준금리를 드디어 1.5%로 상승을 시켰고요.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1.25에서 1.5%의 지금 현재 기준금리를 유지를 하고 있다는 거. 그런데 내년에는 미국이 한 3번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한 2번 정도 예상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럴 때면 금리 인상기면 우리 증시가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과거 사례를 보면 기준금리가 인상이 되는 시기는 주가의 상승은 뚜렷했다라는 거. 기준금리가 인상이 된다는 말은 결국 무슨 말이냐면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셔야 된다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또 원자재 가격 상승과 달러 약세로 해서 이머징 국가의 통화 가치가 안정이 될 겁니다. 이렇게 되면 국가들의 그 주식시장에 어떻게 보면 더 탄력도가 더 높을 수가 있습니다. 즉 선진국보다는 이머징 국가의 이런 투자가 조금 더 긍정적인 이슈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또 미국 증시 역시 최고가를 계속해서 경신하고 있는 상태에서 위험도를 어떻게 보면 조금 감수할 수 있는 하이힐드 펀드 같은 경우도 좀 최근에는 인기가 많이 있는 걸로 이야기를 나오고 있습니다. 또 경기 회복의 성과가 좀 해외 주식형 펀드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또 우리가 예금 금리나 이런 거 우리가 예금 금리를 적금이나 이런 거 넣을 때는 어떻게 하면 좀 단기적으로 넣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계속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상태니까 굳이 우리가 이게 장기적으로 2년간 넣어놓을게요. 3년간 넣어놓을게요. 이렇게 넣어놓을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금리는 상승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이런 것 때문에 채권은 좀 반대가 됩니다. 물론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 가격이 하락을 하기 때문에 채권형을 들어가신다면 절대 지금 현재는 그런 시기가 아니다라는 것을 꼭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넣어놓으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또 여러분들이 또 많이 받는 신규 신규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최소한 대부분은 3년 이상으로 할 이런 계획이시라면 고정형으로 여러분들이 꼭 이렇게 대출을 받으셔야 된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물론 1년 이내에 담보대출을 갚을 수 있는 거라면 당연히 변동금리로 가셔도 된다. 그렇지만 3년 이상의 이런 그 비용을 갚아 나가야 된다면 고정금리로 가셔야 된다는 게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서두에서 과거 사례를 봤을 때 금리 인상기에는 주식 상승세가 뚜렷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때문에 내년이 또 기대가 되는 시점인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오늘장 투자 전략 좀 여쭤보겠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조금 고민이 많이 됩니다. 지금 현재 영업일수로 하면 오늘 포함해서 이제는 한 6일 정도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한 해 많이 좀 다사다난했던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었는데요. 그래도 오늘 시장은 연초 대비해서 많이 상승이 되어 있는 게 사실이다라는 거. 가장 큰 것은 원인은 뭐였냐면 결국은 우리나라의 이런 실적이 많이 좋아졌었다라는 거 안내를 해드리겠고요. 지금 현재 흐름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며칠 남지 않은 이런 흐름에서는 오늘 장에서는 오늘도 단기적으로는 계속해서 트레이딩을 하실 분들은 비트코인 관련주가 어쩔 수 없이 계속해서 쏠림 현상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쪽 관련주를 열심히 보셔야 된다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반대로 다른 종목, 여타 종목들은 사실은 지금 현재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풋클로징을 한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즉 올해 이미 거래를 마감시켜버리는 데가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그리고 또 개인들이 얘기를 하는 코스닥 그 최대 주주에 대한 이슈 때문에 개인 좀 돈이 많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미 매매를 멈춰버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라는 거 얘기를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는 작은 개인들이 뭐 열심히 싸움을 하는 이런 구간이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거다라는 얘기를 해주겠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찌됐든 여기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그래도 마지막까지 배당 관련된 이런 주식에 관심을 계속해서 가져주시는 거 맞고, 실제적으로 다음 주가 되면 어떤 시즌이 다가오기 시작합니까? 바로 이 4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 돌아온다라는 거. 이것은 실적 개선되는 종목들로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많이 이동해 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실제적으로 실적 개선이 되는 종목들은 최근 들어서 IT에 관련된 주식들과 최근에 의류 관련된 주식들도 여러분들 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처럼 내수 관련된 주식들도 여러분들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셔야 되고요. 최근에 제가 뭐 명동을 좀 나가봤는데 실제적으로 중국인들이 다시 중국말이 많이 들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말은 중국 소비자 관련주들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되는 이런 구간에 지금 현재 진입되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투자증권 김권진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제 선물시장 분석해봐야겠죠. 국내 선물시장 흐름, 투자 전략까지 짜드립니다. 선재 트레이더의 또 선물 하이킥 시간이고요. 오늘은 전화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선재 트레이더 안녕하세요. 예, 연결이 좀 미흡한 것 같은데요. 저희 선재 트레이더 선물 하이킥 시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 어제장 어떻게 마감이 됐었는지부터 좀 봐보겠습니다. 예, 선물시장 투자 전략 짜볼 거고요. 다시 선재 트레이더 불러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선재 김우성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먼저 국내 선물시장부터 좀 보겠습니다. 어제 흐름 어땠는지 오늘장 투자 전략까지 짜주십시오. 네, 어제 저희가 326지수는 확인할 거라고 말씀드렸고요. 저희 목표치가 326이 먼저 짧은 목표치였는데 걔네들 안착 시도를 하고 다시 327을 어제 테스트하다 무너져 있는 상황이 생겼는데요. 어제 저희는 마무리를 한번 하고 327.40 저항이 있어서 다시 전일 시가, 그러니까 어제의 시가죠. 325.20대는 막아내겠다 생각을 하고 다시 진입을 들어갔는데 좀 리스크 관리를 했었어야 되는 존이었습니다. 단 324, 323지수 계속적으로 지지력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얘네들 다시 한번 지지력을 받는지 봐야 될 구간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또 얘네들 323지수, 아무래도 324지수 어제 지지력은 보였지만 323점 중반 지수까지 밀린 경우가 생겼기 때문에 오늘 323지수 잘 지지가 되는지 볼 생각이고요. 다시 눌림에서 매수 배팅 전략을 구사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림상으로 보자면 우선은 단기 저항점들, 지지력들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렇게 본다면 시간이 오후장까지 여유있게 본다면 323지수까지는 좀 충분히 열고 대응하는 전략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어제 그 오후 이후부터 채널 구간 안에서 갇혀 있었기 때문에 오늘 매수 쪽으로 돌파를 한다면 이 자리를 다시 안착하는 시도를 보이는 게 중요하겠죠. 여튼 뭐가 됐든 저가 지지력들을 확보한 상태에서 재차 지지력들 확인한 상태에서 들어가는 게 좋을 듯 보이고요. 그에 대한 여분들은 우선 323지수까지 버텨야 되기 때문에 오전 중에 멈추고 지지가 되는지 확인한 눌림 매수 전략이 유효하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국내 선물시장부터 분석 여쭤봤고요. 이번에 해외 선물시장 보겠습니다. 대응 전략 짜주십시오. 네, 연말이라서 여전히
달러 인덱스는 혼조세 양상 보이고 있고요. 예. 이 박스 구간 안에서 중심 지지력들을 통해서 위에서 한번, 아래에서 한번, 그 다음에 또 위에서 한번, 지속적으로 이렇게 놀고 있는 구간들입니다. 11월 초부터 지속적으로 이런 매매 현황들 보이고 있고요. 그렇다면 유로 달러, 그 다음에 골드 같이 달러 인덱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종목들은 여전히 보합권, 박스권 유효하겠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유로 달러 먼저 보겠습니다. 자, 유로 달러는 저희가 우선은 저가에서 매수를 해서 1.19250대, 그 다음에 1.19440, 450까지 저항, 두 자리 저항을 둔다 그랬었습니다. 이미 12월 14일 날 1.19400 때는 이미 저항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매도를 눌렀을 때는 다시 고가 위에서만 매도 전략을 펼치겠다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단기적인 저항은 보면서 저희가 단타 매매는 할 수 있는 경우겠죠. 추세 저항 상방 제약을 두고 있기 때문에 고점을 높이면 추세 저항 라인에서는 지속적으로 물량들이 나오고는 있으나 걔네들 매도를 친다 그래서 큰 수익을 주는 구간들은 아닙니다. 그리고 아직 매수 자리들 여전히 어제도 이 저가 매수는 유효하다. 단 크루드오일 좀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우선 적극적인 매매는 하지 않았었고요. 그다음에 얘네들은 그렇다면 박스 최상단부까지 다시 올라오는지를 좀 여분을 두고 신고가에서 눌림 전략 펼칠 거고요. 지금 자체는 우선은 눌림의 매수가 유리하겠지만 우선은 고가 마무리가 다 된 이후에 매도 눌림 전략들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리고 크루드오일 좀 보겠습니다. 자, 크루드오일은 어제 57.60 저항을 두고 매도 사인을 드렸었는데요. 어제 그 매도는 7080까지는 버티는 매도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57.20대를 깨는지 본다. 57.20을 깨지 못하면 얘네들은 지속적으로 보합권에 들 거다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12월 18일 날 제가 서울경제에서 생방송할 때 57.30은 굉장히 중요한 자리고 57.20을 깨야지 매도 추세가 추가적으로 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전히 다시 보합권으로 껴들어온 상태에서는 80대부터 57.20대까지는 여전히 보합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전략은 예상 지지력대 57부를 우선 볼 생각이고요. 바운더리 하단부들 여전히 크게 열고 볼 생각이고 우선은 박스권 상단부 57.80 저항을 어제 고가 받았기 때문에 이 구간 추세 저항을 보고 위에서는 매도 눌림, 손절은 한 15개에서 20개 이상 넘어갈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매도 눌림과 그 다음에 만약 미장에서 눌림이 온다면 57부를 깰 수 있는지를 볼 거고요. 57.80이 안착하게 된다면 매수 힘이 세질 수 있기 때문에 이 구간들 58달러부터 57달러까지 좀 여분 박스권을 크게 두시고 박스 매매 유효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한마디로 지속적으로 지금 오늘 경제지표 원유 재고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 이슈 이후에 움직이겠다는 그림들이기 때문에 그 지표 전에는 돌파의 추세보다는 반대 매매, 박스권 매매가 유효하겠다 볼 거고요. 여전히 57.50대는 일봉상에서의 중심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 내에서의 돌파의 추격보다는 아무래도 박스권 매매가 유효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골드 좀 보겠습니다. 자, 골드도 여전히 어제 분석한 거 그대로 뒀었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상단부와 하단부 역할을 제대로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지금은 12월 15일 고가 주변머리에 있고요. 걔를 중심으로 해서 박스권 행보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박스권 대응함에 있어서는 우선 1267.0, 그 다음에 68.0, 그 다음에 1270.0 이 자리 보고 있는데 유로 달러처럼 우선은 연말 보합권이 강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여력을 보여서
1270대를 오면 좀 적극적인 매매를 하려고 대비 중이고요. 그 다음에 이 구간 내에서는 작은 스캘핑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세로 보자면 상단부 제약과 1270.0대와 그 다음에 지지력들 1.12610대 한마디로 우리가 매수 목표를 잡았던 이 구간들 박스권 설정해서 바운더리를 최대치 늘려놓고 그 다음에 아시아 유럽장은 보합 매매 작은 박스권 보합 매매 그 다음에 유럽장 2장은 큰 박스권 매매를 대기하고 있고요. 한 파동 자체가 너무 작기 때문에 긴 파동을 보는 것보다는 돌파 안착한 이후에는 작은 매매들 한 파동에 20틱 이내의 매매권에서 형성이 된다 이렇게 보시는 게 유효하겠고요. 전일 거래의 한 파동 이상이라고 보고 매매하기보다는 전일 거래의 한 파동 구간에서 노는 작은 파동들 연속적으로 있다 이렇게 대응하시면 좋을 거고 그 다음에 12월 말 거의 다 돼갑니다. 이미 또 유럽 쪽이나 미국 쪽에서는 굉장히 큰 이벤트로 생각하는 성탄절도 앞두고 있고요. 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시황은 보합 관망세에 여전히 유효하겠다 이렇게 보시고요. 작은 파동에 입절 따라잡는 구간 매매 설정해서 전략적으로 매매하시는 게 매매에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김우석 선재트레이더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 2부 시간에는 전문가들의 추천주를 공개해 드릴 거고요. 동시에 시청자 여러분들 고민하시는 종목 상담도 함께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지금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저희는 잠시 뒤 2부 시간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